미국의 한 유명 인사가 SNS에 올린 글 하나가 수십 년 전 LA를 뒤흔들었던 한 장의 사진을 다시 세상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옥상 위에서 총을 든 사람들의 모습은 순식간에 논란의 중심이 되었죠. 과연 그들은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위험한 외국인이었을까요? 불길과 공포 속에서 국가에게 버려졌던 그들은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 미디어가 외면했던 그날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폐허 속에서 기적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수십 년의 침묵 뒤에 숨겨진 복잡하고 생생한 진실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샘입니다. 어느 해 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트윗 하나가 제 오랜 침묵을 깼습니다. 메이크 루프탑 코리안 그레이트 어게인. 1992년 LA 폭동 당시 옥상에서 총을 든 한인의 사진과 함께 올라온 그 문구는 순식간에 미국 사회를 들끓게 만들었죠. 보수 진영은 진정한 미국 정신, 내 것을 지키는 용기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아는 코리아타운 사람들은 분노했죠. 그건 영웅담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들의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상인들을 대표했던 지훈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총을 든 것이 생존 문제였다고 힘겹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은퇴를 앞둔 사진작가 샘입니다. 수십 년 전 28배 저는 연기 자욱한 LA 거리, 불타는 상점들, 그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특히 코리아타운의 모습은 제 렌즈에 깊이 새겨졌어요. 하지만 언론은 언제나 자극적인 루프탑 코리안 이미지, 무장한 이방인 이야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제가 본 그들의 절박함과 회복력은 뒷전이었죠. 이제 그 이미지는 인터넷 밈이 되어 희화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트윗 속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제가 찍었던 수많은 사진 중 하나와 비슷했어요. 세상이 기억하는 것과 제가 기억하는 것 사이에 너무 큰 간극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수십 년간 외면했던 그날의 필름 상자들을 꺼냈죠. 먼지 쌓인 낡은 필름통 속에는 단순히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생생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들을 다시 꺼내들어 그때 그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강렬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은퇴 계획은 미뤄졌어요. 저는 수십 년 만에 다시 그 사진들과 함께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해 봄날의 오후, 로드니 킹 사건의 배심원단 편결이 나오자마자 도시는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젊은 사진작가로서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죠. 첫 방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욱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고 어디선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혼란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경찰의 부재였습니다. 불타는 상점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선 한 상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이 1시간 전부터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고 제게 이야기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이 특정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현실은 명확해졌어요. 소방차는 폭도들에게 가로막혀 접근조차 못했고 경찰차는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2시간 만에 코리아타운은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약탈과 방화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평범한 가게들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거리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얼굴들로 채워졌죠. 저는 그 광경을 기록하며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연기 속을 뛰어다니고 불타는 건물 앞에서 셔터를 눌렀어요. 렌즈를 통해 본 사람들의 눈빛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국가의 보호가 사라진 자리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그리고 그 무력감이 얼마나 깊은 절망을 안겨주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문자 그대로 버려졌어요. 그곳의 주민들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제가 그날 본 정부의 무능과 방치는 이후 벌어질 모든 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죠. 폭동이 시작되고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오후 5시경 버몬트 애비뉴 근처에서 처음으로 눈에 띄는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한 남자가 가게 앞에서 누군가에게 급하게 한국말로 전화를 하고 있었고 곧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관찰했죠. 그들은 평범해 보였지만 무언가 결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1시간 뒤 그 거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믿기 힘든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만에 상점마다 바리케이드가 세워졌고 건물 옥상에는 이미 사람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한국에서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예비군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병대, 특전사, 공수부대 출신뿐만 아니라 과거 엄격했던 예비군 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전술 지식을 갖춘 일반인들도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각 상점 앞에는 차량이나 장애물로 방어벽이 구축되었고 주차장은 봉쇄되었죠. 옥상에는 망을 보는 사람들이 배치되어 무전기나 손전등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총기가 없는 사람들은 쇠파이프나 나무 막대, 심지어는 모형 총까지 들고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골목마다 경계조가 서고 상점들은 2중, 3중의 방어선을 쳤습니다. 저는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망원 렌즈로 그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밤 11시경, 우여곡절 끝에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가 코리아타운 전체를 내려다보았죠. 그곳은 무너진 LA 한복판에서 유일하게 질서가 살아있는 거대한 요새 같았습니다. 건물마다 희미한 불빛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미군 예비역 장성들조차 이곳의 방어 진지를 보고 현역 부대도 며칠은 걸릴 수준, 미국 땅에 가장 완벽한 요새가 있다고 감탄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단순한 자기 방어를 넘어선 결연함과 조직력이 있었습니다. 폭동의 혼란이 극에 달했던 셋째 날 밤, 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예상치 못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LA 코리아타운의 작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비상방송이 송출되고 있었죠. 처음에는 한국어로 실시간 상황 정보, 어디에 폭도들이 몰려온다거나, 어디에 불이 났다는 소식, 어디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경찰과 정부가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방송은 코리아타운 사람들에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서 방송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평화와 연대를 호소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지금은 총이 아니라 목소리로 서로를 지킬 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메시지는 영어로 번역되어 인근 흑인 라디오 방송국과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 평화 메시지의 놀라운 결과 중 하나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 한인 마켓으로 폭도들이 몰려들자 갑자기 몇 명의 흑인 청년들이 나타나 그 가게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명확했습니다. 이 가게 주인은 자신들에게 잘해줬고 이 가게는 자신들의 이웃이니 건들지 말라는 뜻이었죠. 평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온 일부 상점들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보호를 받으며 피해를 면했습니다. 특히 마마라고 불리던 한 환전소 겸 식료품점 주인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돈이 없는 이웃에게 물건값을 받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인색하지 않았던 그녀의 가게는 폭동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경비 속에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이것을 폭동 속에서 피어난 연대라고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인종 갈등 속에서도 개인적 관계는 살아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총의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쌓았던 인간적인 신뢰와 연대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울타리였죠. 코리아타운 사람들의 방어는 대부분 위협 사격에 그쳤고 실제로 치명적인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재산을 지키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온다는 소문은 그들의 체계적인 방어, 태세와 함께 강력한 심리적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폭도들은 코리아타운 구역을 아예 우회하기 시작했죠. 총은 물리적인 방어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폭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지 하루 만에 저는 다시 코리아타운을 찾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연기와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기를 되찾고 있었죠. 무너진 가게의 유리창을 고치는 상인, 쓰레기를 치우는 아이들, 주차장에 임시 급식소를 차린 노부부. 그 모습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의 말에서 저는 그들의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서야 한다고, 그게 자신들의 방식이라고 말했죠. 포기란 없으며 무너지면 다시 짓고 또 무너져도 다시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단순히 재산을 복구하려는 의지를 넘어선 피 속에 흐르는 듯한 강력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본능처럼 보였죠. 놀랍게도 개별적으로 시작된 복구는 곧 공동체적인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목재상은 무너진 이웃가게에 자재를 먼저 공급했고 전기기술자는 다른 상점의 전력부터 복구해 주었죠. 지역의 한국계 은행은 담보 없이 긴급 자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함께 일어서야 한다고, 혼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찾은 코리아타운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은 모두 새 것으로 바뀌었고 불에 탄 간판들도 새로 달렸죠.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던 세탁소조차 천막을 치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사장은 멈춰 있으면 끝이고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그게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디어는 이 놀라운 복구 속도에 주목했습니다. LA 타임즈는 회복이 본능인 것 같다고 썼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인들의 복구력이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집단적 경험에서 오는 DNA라고 분석했죠. 외신들은 한국의 역사를 언급하며 굴복하지 않는 정신, 불굴의 의지, 고유한 민족적 기질을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극찬했고, BBC는 경제적 이유를 넘어선 독특한 민족적 기질로 보았죠. 로이터 통신은 포기라는 개념이 없는 민족, 5,000년. 역사 속에서 형성된 고유한 정신적 DNA라고 철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가디언지는 이를 인류학적으로 흥미로운 현상이라고까지 표현했죠. 6개월 후 LA 시정부는 코리아타운의 복구 모델을 한국의 불사조 모델이라 부르며 공식적으로 그 회복력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보여준 것이 단순한 복구 기술이 아니라 무너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한국인들의 깊은 내면에 흐르는 강인함임을 깨달았습니다. 폭동이 끝난 직후 미디어의 서사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것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죠. CNN은 코리아타운의 자경단들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방송국들은 무장한 한국인들의 위험한 저항, 극동의 총잡이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죠. 뉴욕타임즈는 과도한 무력 사용 논란을, 워싱턴 포스트는 이민자 자영단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타임즈 표지에는 총을 든 한인 사진과 함께 법보다 총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실렸어요. 제가 본 그들의 절박함과 두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연대와 회복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위험한 외국인이라는 이미지만이 소비되었습니다. 저는 코리아타운 사람들에게 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상인들은 체념한 듯 했습니다. 말해봐야 뭐 하겠냐고, 어차피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뭘 말하든 그들은 이미 우리가 위험한 외국인이라고 결정했다는 듯 했죠. 라디오 방송 관계자나
한인회 관계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냈지만 언론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에만 관심 있었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했기에 침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십 년 후 전국적인 시위가 다시 벌어지면서 루프탑 코리아는 또다시 소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맥락이었죠. 폭스뉴스 같은 보수 언론은 이들을 강한 미국 정신의 상징, 자기 재산을 스스로 지킨 애국자로 추앙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밈이 넘쳐났고 젊은 세대는 이들을 영웅으로 그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진실의 복잡성을 외면한 또 다른 형태의 왜곡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당시 옥상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한 2세는 아버지가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제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상인은 무서웠고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며 총을 들었다고 용감한 게 아니라 경찰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총을 들었던 것이라고 제게 회고하듯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우리는 자경단이 아니라 국가가 버린 사람들이었고 국가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스스로 국가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담았던 진실은 언론이 그린 두 극단적인 이미지, 즉 위험한 자경단 대 영웅적인 애국자라는 이미지 사이 훨씬 더 복잡하고 인간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웅도 자경단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에 버려졌을 때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진실은 미디어가 소비하기에는 너무 평범했습니다. 자극적인 이미지만이 살아남아 전설이 되었습니다. 코리아타운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부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해봐야 소용없고 사람들은 어차피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진실은 언제나 침묵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단어는 이제 인터넷에서 가볍게 사용되지만 저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폭력이 아니라 무너지는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절실한 책임감의 발현이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LA의 5.1 사태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며 얼마나 함께일 때 위대한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전설이 이제 총이 아닌 지혜와 연대의 상징으로 남기를 저는 바랍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용서하고 껴안는 것임을 코리아타운 사람들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웅담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준 용기, 그리고 국가가 버린 자리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서로를 지켰던 깊은 연대의 정신입니다. 저의 사진들이 그 진실의 조각들을 조금이나마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샘 사진작가님의 귀한 시선을 통해 수십 년 전 LA 코리아타운의 감동적인 사연을 마주했어요. 국가의 보호가 사라진 극한의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딛고 가족과 이웃을 지켜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놀라운 회복력으로 다시 일어선 공동체의 힘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복잡했던 그날의 진실을 함께 느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하고 나누는 저희 채널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겠어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